서명,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 제1장, 오랜 이별 끝에 재회.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화가 다시 북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비가 잦은 봄날이었다. 실처럼 가는 봄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함께 울려 퍼져 그녀는 밤새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악몽에 시달렸다. 꿈은 온갖 모습으로 뒤섞여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남자의 몸이 그녀를 거칠게 휘감으며 귓가에서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화. 그토록 격정적인 감정에 진화는 꿈속에서도 이미 봄물처럼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막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가가려는 순간 거센 힘에 의해 세차게 밀쳐졌다. 눈앞의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빛이 돌변하며 온몸에서 서늘한 한기가 뿜어져 나오듯 뒤로 물러났다. 진화의 심장은 순간 텅 비어버렸고 본능적으로 그를 쫓으려 했지만 미간에 차갑고 둔한 물체가 세게 내리쳤다. 순식간에 세상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고 피가 머리와 얼굴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진화는 화들짝 눈을 떴다. 등에는 이미 식은 땀이 배어 있었고 손을 뻗어 불을 켜고서야 어젯밤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빗방울이 바람에 실려 들어와 얼굴을 때렸다는 걸 알아차렸다. 예전과 관련된 꿈을 꾼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진화는 얼굴을 문지르며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단단히 닫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잠은 완전히 달아나 있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경제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에는 굵고 큼직한 글씨가 눈에 띄었다. 장씨그룹 태자와 지씨 가문의 영예, 혼사 임박. 그 아래에는 지면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훤칠한 자태에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고귀하고 냉정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 옆에는 그에게 반쯤 기대어 미소 짓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단정하고 대범한 분위기에 맑게 빛나는 살구빛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누구라도 보고 나면 천생연분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진화는 신문을 다 읽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내려놓고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좀 붙이려 했다. 이 고객은 진화가 귀국한 뒤 처음 맡은 고객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일부러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다. 출근 시간대 첫 러시아워를 뚫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9시 정각에 항풍 가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북성 최고급 럭셔리 아파트로 입주자들은 거의 모두가 부유층이거나 권세가 있는 이들이라 했다. 분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타입이 예약 완료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진아가 만날 이 고객은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다가 얼마 전 귀국했고 집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위챗을 통해 대략적인 소통을 마친 상태였다. 오늘은 현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측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진화는 경비실 앞에 서서 고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진화는 먼저 다가가 입가에 적당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우 선생님 맞으시죠? 저우 스카이는 잠시 멈칫하며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세미 오피스룩이 그녀의 가녀린 몸선을 감싸고 있었고 차색으로 살짝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어깨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이목구비는 섬세했고 특히 검고 생기 있는 살구빛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사람을 끌어당겼다. 눈빛에 숨김없는 감탄이 스쳤고 저우스카이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실내 디자인 금상을 받은 진화 씨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분일 줄은 몰랐네요. 진화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프로티크리아 없이 예의 바르게 미소만 지은 채 저우스카이와 함께 주거동으로 향했다. 집은 소형 복층 구조라 측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저우스카이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전 과정에 동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했다.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마지막으로 나서려던 순간 진화는 현관에 떨어져 있던 장식물을 밟아 발을 접질리고 말았다.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절뚝거리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 진화는 숫자가 변하는 표시판을 보며 눈에 띄게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일은 다른 고객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렇게 절뚝거리며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저우스카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제 집에서 다치신 거니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진화는 고개를 저으며 막 거절하려던 순간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문이 양옆으로 열렸다. 시야 안에 두 남자가 들어왔다. 앞쪽에 선 남자는 정장에 회색 셔츠,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눈매에는 나른한 무심함이 깔려 있어 사람을 쉽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모든 이별은 더 나은 다음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진아는 귀국을 결심할 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장징추였다. 내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발이 바닥에 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려는 찰나 옆에 있던 저우스카이가 재빠르게 그녀를 부축해 몸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 안은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진화는 자신이 강한 압박감을 풍기는 그림자에 완전히 감싸진 듯한 느낌과 함께 익숙한 차가운 소나무 향이 코끝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가비는 장징추에게 일정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두 사람 때문에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점심에는 휘다의 우 사장님과 식사 약속이 있고 오후 3시에는 백성회사의 계약식에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가비가 말을 하다 말고 보스가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기색을 느껴 엘리베이터 거울을 흘끗 보았다. 그제야 보스의 시선이 방금 들어온 그 여자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따 내려가면 바로 가지 말고 제가 차로 와서 데려다 줄게요. 진아는 멍하니 있다가 옆에서 들려온 저우스카이의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거울 속에서 장징추의 경멸 어린 눈빛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저우스카이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자세는 지나치게 다정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이라 착각할 정도였다. 얼굴이 저절로 붉어지며 진화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두 걸음 물러났다.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낮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모두 동시에 내렸다. 발이 아파 뒤처진 진화의 귀에 스쳐 지나가던 장징추의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점심 약속 취소해? 갑자기 메스꺼워서 입맛이 없어. 메스껍다. 입맛이 없다. 진화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세게 움켜쥐어진 듯 아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것이 바로 5년 만에 다시 만난 후 장징추가 그녀에게 품은 첫인상이었던 것이다. 진화는 원래 병원에 갈 생각도 없었기에 고객에게 회사 근처까지만 태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내렸다. 근처 약국에서 땐 치료용 스프레이를 대충 사고 회사로 돌아와 방금 만난 고객의 평면 설계안을 서둘러 작성하려 했다. 송야리는 그녀가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하며 비아냥거렸다. 어머, 출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산재야? 진화는 담담히 그녀를 한번 보고 말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실수로 조금 접질렸을 뿐이에요. 하필이면 남자 고객 만나러 가서 다치다니. 진 팀장님, 동기가 너무 불순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진화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괜히 오해를 살까봐 저우스카이에게 회사에서 꽤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 눈에는 다 걸린 모양이었다. 송야리가 왜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공중에서 내려온 자신이 그녀가 줄곧 차지할 거라 믿어왔던 팀장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직장이라는 곳이 원래 이런 법이라. 진화는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았다. 한마디만 남겼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뒤에서 송야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봤죠? 빽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제2장. 그는 그렇게 바쁜가. 저녁이 되자 진화는 시차를 계산해 영국에 있는 진즈이 어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보모루이아가 아이의 식사를 돌보고 있었고 아이의 입가에는 하얀 밥알 몇 개가 묻어 있었다. 화면 속 진화를 보자 아이는 웃으며 휴대폰을 향해 달려들었다. 엄마, 나 엄청 보고 싶었어. 진화의 마음은 단번에 녹아내렸다. 엄마도 이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엄마 도대체 언제 나 데리러 와? 진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자리 잡고 이이한테 맞는 유치원도 찾으면 바로 데리러 갈게. 괜찮을까? 진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통한 볼이 까딱까딱 흔들리며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응, 그럼 엄마, 빨리 와야 해. 전화를 끊은 뒤 진화는 다시 카메라 앨범을 열어 이희의 사진을 하나하나 천천히 넘겨보았다. 장징추와 너무도 닮은 그 눈썹과 눈매는 그녀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녀를 자주 멍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북성으로 돌아온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상야. 최근 몇 년간 북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 바. 장징추는 느슨한 자세로 카우치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앞에 테이블 위에는 이미 로만의 콩티병이 여러 개 비어 있었다. 한잼이 늦게 도착해 이 광경을 보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강 회장님은 역시 통이 크시네요. 우리 바에 매일 당신 같은 손님만 몇 명 더 오면 꿈에서도 웃다 깨겠어요. 장징추는 그 말에도 눈꺼풀 하나 들지 않았다. 한재는 눈치 하나는 빠른 사람이었다. 단번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확실히 기압이 더 낮았다.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의아한 눈빛으로 샹위안을 보며 입모양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샹위안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몰라. 물어도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술만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 한잼은 이 장면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5년 전 그 사람이 떠난 뒤 장징추가 딱 이 상태였고 그게 몇 달이나 이어졌었다. 그 생각에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옆에 축 늘어져 있던 샹위안을 발로 툭 차고 장징추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만난 거지?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장징추는 단번에 알아들었다. 입가로 가져가던 술잔이 잠시 멈췄고 눈꺼풀이 천천히 들리며 되물었다. 네가 그녀 돌아온 거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나 그녀 절친인 저우컴현이랑 다음 달에 결혼해. 그래서 돌아온 거였군. 장징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술을 한 번에 털어넣었다. 뜨겁고 강한 술이 목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가슴속까지 달아올랐다. 그는 답답한 듯 셔츠 단추를 잡아당겨서야 조금 편해졌다. 이봐, 벌써 5년이야. 일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설마 그 여자한테 평생 숨어 살면서 집에도 못 돌아오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집? 북성에 그녀의 집이 있긴 한가? 장징추는 가볍게 비웃었다. 길게 찢어진 눈동자 안에서 먹빛 감정이 요동쳤다. 다리 붙은 건 그녀 자신이지. 내가 언제 돌아오지 말랬어? 한재는 어이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한테 기억상실 코스프레라도 하는 건가? 예전에 독하게 내뱉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때 장징추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그녀 성격에 내가 한마디 했다고 진짜 겁먹을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북성 재벌 2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늘 잘 나가고 아나무인이던 장가의 태자애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크게 넘어졌던 건 한 여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한잼은 한숨을 쉬며 술을 물처럼 들이붓는 장징추를 보고 샹위안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럼 이제 어쩔 생각이야? 복수? 아니면 다시 붙잡을 거야? 잊지 마. 너 지금 지징야랑 약혼 상태야. 약혼이면 어쩌라고? 장징추는 무심하게 눈을 들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먼저 간다. 오늘 술값은 네가 계산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미친, 왜 내가 내야 해? 내 전여친 돌아온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침에 눈을 뜬 진화는 발의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살을 파고드는 가려움이 번지는 걸 느꼈다. 발을 들어 확인해보니 발등과 종아리까지 무섭게 붉은 발진이 올라와 있었다. 더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 그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마침 진료 피크 시간이라 외래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극심한 통증을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끝에 겨우 접수를 마쳤다. 그 시각 장징추 역시 병원에 있었다. 오랜만에 그렇게 술을 마신 탓에 한밤중에 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 새벽 3시에 가비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다. 수액을 맞고 다시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야 좀 나아진 느낌이었다. 문 앞에서 가비가 차를 몰고 오길 기다리던 중 그는 익숙한 뒷모습 하나를 보았다. 약 봉투를 들고 한 발로 깡충깡충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장징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가 들고 있는 발을 한 번 보고 또 그녀의 뒤를 훑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동행은 없는 듯했다. 귀신에 홀린 듯 그는 무심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 그때 가비의 차가 그의 앞에 멈췄다. 강 총재님. 장징추는 퍼뜩 정신을 차리며 그 뒷모습을 깊게 한번 바라본 뒤 차에 올랐다. 가비는 그 순간의 멍함을 보지 못한 채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강 총재님, 몇 년 전 위출혈을 겪으셨잖아요. 의사 말로는 술은 절대 피하셔야 한답니다. 부디 몸 좀 아끼세요. 차 안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고 장징추는 단 한 음절도 내지 않았다. 가비는 용기를 내어 룸미러를 슬쩍 보았고 보스가 표정 없는 얼굴로 백미러를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의아해하며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가느다란 체형의 여자가 점점 작아지며 검은 점으로 사라져가는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다. 가비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일정은 전부 조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항풍 가원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장징추는 눈을 감은 채 좌석에 몸을 기댔다. 아니, 회사로 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창에 빗방울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비는 씀하고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이 비는 왜 끝도 없이 내리는지. 장징추는 천천히 눈을 뜨고 비를 피해 달리는 행인들을 바라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어금니를 물었다. 겹쳐 올려두었던 다리를 갑자기 내리고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유턴해. 유턴? 지금은 출근 시간대라 뒤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금 돌아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가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에 뭐 두고 오신 게 있습니까? 제가 사람 보내서 가져오겠습니다. 장징추는 차갑게 한번 쏘아보았다. 유턴해. 같은 말 3번은 안 한다. 진화는 정말 운이 없다고 느꼈다. 발을 접질린 것도 모자라 약을 뿌렸더니 알레르기까지 생기고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다 비까지 잔뜩 맞았다. 봄비는 습하고 차가워 촘촘히 몸에 떨어지며 금세 옷을 뚫고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화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팔을 끌어안고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류장 안으로 밀려들었고 진화는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버스에 제대로 탈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잠시 쉬어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검은색 컬리넌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왜 이런 고급차가 버스 정류장에 멈췄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다. 차창이 내려가며 단단하고 냉정한 옆얼굴이 드러났다. 타! 장징추는 진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얇은 입술만 열어 딱딱한 2글자를 내뱉었다. 진화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직 반응하지 못한 듯했다. 마침 뒤쪽에서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이 컬리넌 때문에 길이 막혀 멈춰서 있었다. 남자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눈동자가 빗속을 꿰뚫고 진화의 눈을 파고드는 듯했다. 타! 내가 내려가서 모셔야겠어? 빨리 좀 타요. 차가 있는데 안 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버스 못 타게 하잖아요. 진화는 난처해졌다. 사적으로는 장징추의 차에 타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수석 쪽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문을 당겨보니 잠겨 있었다. 고개를 돌려 장징추를 한번 보고는 체념한 듯 다시 뒤쪽 문으로 향했다. 젖고 차가운 몸으로 차 안에 들어서자 안과 밖의 큰 온도차에 진화는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했다. 장징추는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 생각 없이 캐시미어 숄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다. 진화는 한눈에 봐도 여성용인 그 숄을 힐끗 보고는 손대지 않았다. 장징추는 냉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대로 해라, 입든 말든. 어차피 추운 건 내가 아니다. 잠시 후 마음이 더 불쾌해져서 입을 열었다. 왜? 남자친구가 그렇게 바빠서 병원에도 같이 못 와줘? 제3장, 그녀를 대신해 분풀이하다. 진화는 원래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입가에 이르자 즉석에서 표현을 바꿨다. 많이 바쁘긴 해요. 장징추의 심장이 순간 세게 움켜쥐어지는 듯했다. 스스로도 자조적이었다. 정말 미친 짓이었다. 굳이 상처받으러 달려들다니. 그럼 성이 원인 그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잘 지내더니 난 너희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진화는 잠시 멍해졌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가 자신과 고객의 관계를 오해한 게 분명했다. 잠깐 생각하다가 굳이 해명할 마음도 없어 말했다. 누구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 말은 장징추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동시에 두 사람의 과거를 에둘러 찌르는 말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침묵했고 차 안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장징추는 그녀가 추위에 떨고 있는 어깨와 얼어 푸르스름해진 입술을 보고 결국 입을 열었다. 유난 떨지 마. 아무도 안 썼어. 지난주에 새로 산 거야. 장징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모든 습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진아는 약간의 결벽증이 있었다. 수건이나 옷 같은 개인 물품은 절대 누구와도 함께 쓰지 않았다. 예전에 한번 그의 집에서 너무 격하게 놀다가 옷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다. 백화점에서 옷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장징추는 자신의 옷을 입고 잠시 버티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싫다며 알몸으로 화장실에 앉아 반 시간을 버텼다. 그 이후로 그는 습관처럼 차 안이든 집이든 항상 그녀의 개인 물품을 준비해두게 되었다. 그 습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가비는 솔직히 자기 보스와 뒷좌석의 이 여자 사이 관계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가깝다고 하기엔 두 사람은 만나서 기본적인 인사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안 친하다고 하기엔 이 여자는 감히 강 총재에게 얼굴을 붉히며 튕기고 있었다. 북성 전체에서 강 총재를 보고도 부드럽게 굴지 않는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가장 기이한 건 여자라면 근처에도 두지 않던 냉혈한 염라 강 총재가 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비는 여자를 한 번 더 훑어보았다. 노골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고는 문득 기지가 떠올랐다. 정말 아무도 안 썼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강 총재님 차는 다른 사람 태운 적이 없습니다. 장징추는 가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막 쓸데없는 소리라며 욕을 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못마땅해 하던 숄이 어느새 가느다란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다. 괜히 심사가 뒤틀렸다. 언제부터 자신이 한 말보다 남의 말이 더 믿을만해졌단 말인가. 진화는 숄을 두르고 나서야 몸이 좀 따뜻해졌다. 수납함 위에 놓인 자신이 들고 있던 것과 같은 글자가 인쇄된 약봉투를 흘끗 보며 담담히 물었다. 당신도 병원 갔어요? 장징추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 전날 밤 수액을 맞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화가 눈이 빨랐다. 약 상자 위에 적힌 위장약 이름 몇 개를 보고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다. 장징추에게 위병이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한량처럼 지내던 시절에 들인 나쁜 습관 때문이었다. 틈만 나면 한샘 일행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아파서 깨면 그녀를 괴롭히곤 했다. 그 일로 진화는 장징추를 셀 수 없이 잔소리했고 위에 좋은 식단도 많이 배워해줬다. 그는 매번 웃으며 다 먹어치우고는 그녀의 요리 실력이 걔도 싫어할 수준이라며 놀리곤 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이 몇 년 사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괜히 물었다. 접대가 많아요? 장징추는 딴 생각 중이어서 진화의 질문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답했다. 별로. 별로라고? 그럼 자업자득이네. 진화는 잠깐 들었던 연민을 거두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고집스럽고 곱게 선 그 뒷모습을 보며 장징추는 왠지 그녀가 혼자 삐쳐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의아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까지 데려다주고 친절하게 숄까지 빌려줬는데 오히려 그녀가 기분이 상했다는 건가? 그 후에 이동 내내 두 사람은 서로 등을 지고 앉아 싸늘한 공기를 유지했다. 가비는 이 타이밍에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살까봐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진화의 주소를 물었다. 진화는 아무렇지 않게 아파트 이름 하나를 말했다. 장징추는 듣고서 항풍가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못 믿어온 남자친구와 아직 동거 중은 아닌 모양이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차는 이리저리 꺾여 결국 다소 낡아 보이는 주택단지 앞에 멈췄다. 장징추는 주변 환경을 훑어보고는 눈에 그늘을 들이운 채 비꼬듯 말했다. 자기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널 여기다 살게 해? 진화는 외발로 힘겹게 차에서 내려오다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눈빛으로 장징추를 보았다. 여기 살면 어때서요? 연애하면 꼭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야 하나요? 말인즉슨 노골적으로 장징추를 겨냥한 말이었다. 예전에 두 사람이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장징추는 서둘러 진화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게 하려 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협박에 떼쓰기에 심지어 진화를 안고 세뇌하듯 말했다. 같이 살기 싫다는 커플은 진짜 커플이 아니야. 그 후로 매번 그에게 시달리다 깨어난 밤마다 진화는 귀가 얇아 그의 배에 올라탄 자신을 후회하곤 했다. 장징추는 제대로 한 방 먹고 말문이 막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진화가 이미 깡충깡충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이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장징추는 가슴에서 목까지 씁쓸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도대체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화는 다시는 장징추를 보지 않았다. 고객의 평면 디자인은 거의 확정되었고 다음 단계는 더 정교한 360VDR 전경 작업이었다. 틈을 내어 그녀는 몇 군데 유치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환경이 좋은 곳은 집에서 너무 멀었고 가까운 곳은 연계된 초등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우윤텀이 반나절 내내 그녀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땐 아직 학교 다닐 때였잖아. 어떻게 혼자서 아이 낳을 용기가 났어? 진화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무모한 용기였지. 사실은 아니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그녀는 몹시 힘든 상황이었다. 어머니와는 연을 끊었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며 장징추와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낯선 곳에 홀로 서 있었을 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정말 평생 그 사람한테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안 되겠어? 진화는 눈을 내렸다. 머리 위 조명이 그녀의 정수리에 옅은 노란빛의 후광을 드리웠다. 그는 곧 결혼할 거고 자기 아이도 생기겠지.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 교집합도 없어. 저우템 걔네 마음에 촘촘한 쓴맛이 차올랐다. 진화를 대신해 억울함이 밀려왔다. 늘 상처받은 쪽은 그녀였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변덕스러운 여자로 낙인 찍혀야 했으니 저우텀은 아픈 마음으로 진화를 꼭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 딸은 곧 내 딸이야. 애가 귀국하면 나도 너랑 같이 돌볼게. 그 시각 장징추는 한 비즈니스 술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맞은편에서 남자와 여자가 희희낙낙하며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맞은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옆에 여자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여자는 요염한 도화 눈을 살짝 치켜뜨고 허리를 흔들며 장징추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한껏 애교로 가득했다. 강 총재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제가 한 잔 같이 마셔도 될까요? 장징추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꺼져. 여자는 시작도 전에 끝날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얼어붙었다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다가왔다. 풍만한 가슴이 거의 그의 팔에 닿을 뻔했다. 체면 좀 봐주세요. 한 잔만 돼. 장징추는 숨을 들이켰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여자를 흘겨보며 말했다. 안 마신다고 했잖아. 사람 말이 그렇게 안 들려? 장징추는 원래도 남들 앞에서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는데 지금은 분노까지 얹혀 더욱 위압적이었다. 여자는 그 정도 급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려 입을 다물고 창백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뒤늦게 장징추의 이상함을 느꼈다. 눈치 빠른 이가 남아있던 여자들에게 손짓했고 여자들은 줄지어 빠져나갔다. 그제야 장징추의 몸에서 풍기던 냉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두 손을 포개어 테이블 위에 올리고 느슨하게 의자에 기대 앉았다. 실례지만 저우 사장님은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저우 스카이는 아까 장징추가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남자였다. 질문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감히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있습니다. 장징추는 냉소를 흘렸다. 집에 꽃이 있는데도 들꽃이 더 향기롭다는 거군요. 있는 것도 두고 밖에서 저렇게 안달이니.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바지에 주름을 털며 얇은 입술을 열었다. 강씨 그룹은 북성에서 100년을 버텨온 기업입니다. 신용을 근본으로 삼고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우 사장님 같은 분은 다른 파트너를 알아보시죠. 말을 마치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저우 스카이 일행은 단체로 멍해졌다. 아니,
여자친구 하나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설령 결혼했어도 접대 자리에서 여자랑 어울리는 게 흔한 일 아닌가? 어떻게 수억짜리 계약을 이렇게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인가? 제4장. 무슨 눈썰미야. 강징추는 다리가 길고 걸음도 빨라서 고비는 뒤에서 쫓느라 발에 불이 나는 줄 알았다. 간신히 자기 보스보다 먼저 차 옆에 도착했는데 강징추는 아예 차에 타지도 못하게 했다. 내가 직접 몰아.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차에 올라탔으며 다시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저우 씨와의 모든 협력을 취소해. 그리고 사설 탐정을 하나 붙여서 그의 사생활을 조사해. 자료는 전부 나한테 가져와. 고비에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아직 혀끝에 남아있는데 차는 우웅 소리를 내며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강징추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며 속으로 욕했다. 무슨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고른 남자마다 하나같이 형편없고 하나같이 품위도 없잖아. 가슴속에 화가 꽉 차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차는 진화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해 있었다. 차 안에 한참을 앉아있자 마음속 탁한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대체 무슨 입장에서 남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인 채 진화가 대략 살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연신 연기를 내뿜었다. 진화는 막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그 차를 보았다. 이어 그 오만한 번호판을 확인하고는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결국 발걸음을 옮겨 다가갔다. 강징추는 조금 있다가 떠날 생각이었지 진화를 마주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걸 보자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니트를 즐겨 입는 듯했다. 은은한 토란빛의 모헤어 니트에 아래에는 흰색 아코디언 주름 롱스커트를 매치해 예전의 청순함에 더해 부드럽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졌다. 강징추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끝에 담배가 다 타서 피부를 태우고 나서야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진화는 성격은 고집이 세지만 말투는 전형적인 남방 억양으로 부드럽고 나긋나긋해 듣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예전에 애 있을 때 강징추는 그녀에게 일부러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걸 가장 좋아했다. 한 번 한 번 불리는 징추 오빠라는 호칭은 감각을 넘어 영혼까지 파고들어 그의 반쪽 목숨을 가져갈 뻔했다. 강징추는 스스로를 속되다고 욕했다. 사람 앞에서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다니. 그는 무심하게 담배꽁초를 근처 쓰레기통에 튕겨넣고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면 믿을래? 진화는 뒤통수로도 안 믿을 말이라는 걸 알았다. 그의 그녀를 쫓기 위해 강징추가 안 써본 핑계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녀가 롱싱지의 만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새벽부터 도시 반을 가로질러 사왔으면서도 그녀가 부담 느낄까봐 건네줄 때는 학교 앞에서 아무 데서나 샀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도 거절당할까봐 기숙사 친구들 모두에게 한 사람씩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가장 심했던 건 그 한 번이었다. 그녀를 속여 호텔에 가기 위해 술 취한 척 미친 짓을 하며 심지어 자기 집 열쇠를 변기에 던져 넣기까지 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강징추가 입을 열 필요도 없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진화는 그가 또 무슨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었다. 온 김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진화가 말했다. 지난번에 빌려준 쇼 깨끗이 빨아놨어요. 지금 올라가서 가져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 강징추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쇼 하나일 뿐이야. 필요하면 갖고 있고 필요 없으면 버려. 버려? 역시 강대공자는 재력이 남다르다. 몇만 위안짜리 쇼를 한 번 쓰고는 버리라니. 진화는 참지 못하고 눈을 굴렸다. 그럼 제가 산 걸로 할게요. 얼마인지 말해요. 카드로 보내줄게요. 강징추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자신과 선을 긋고 쇼 하나로도 인연을 남기기 싫어하는 줄은 몰랐다.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다. 그녀가 이럴수록 그는 더더욱 그녀 뜻대로 해주기 싫어졌다. 사는 건 됐고 이렇게 하자. 나랑 야식 한 끼 먹어. 그럼 퉁치는 거야. 야식? 진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왜 싫어? 강징추는 처음으로 여자에게 밥을 얻어먹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 체면이 상해 얼굴을 굳힌 채 창문을 올리려 했다.
이 세상에서 늘 우월한 자신에게 이런 좌절감을 안겨주는 사람은 아마 진화뿐일 것이다. 싫다는 건 아니고. 진화는 급히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창문을 붙잡았다. 원래 어제 이이와 영상 통화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은 됐다. 나중에 기회 봐서 전화로 설명하자. 강징추의 조급한 기색을 보고 진화는 타협했다. 뭐 먹고 싶은데요? 말해요. 강징추의 조수석에 앉고 나서야 진화는 정신을 차렸다. 이런, 또다시 그의 몇 마디에 속아 차에 타버렸다니. 정말 방심할 틈이 없다.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 조금 있다가 길가에 세워주세요. 뒤에 앉을게요. 강징추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흘끗 보았다. 나를 기사로 쓰겠다는 거야? 와, 진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조수석에 앉는 건 안 좋아요. 강징추는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영역의식이 강한 줄 알아?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그때의 냉전을 떠올린 듯했다. 진화는 그날의 구체적인 경고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누구 생일이었는지 송한나가 술김에 그의 조수석에 올라탔다는 것만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때 진화는 이미 강징추의 여자친구였고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송한나가 강징추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징추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사람이 취했는데 여기저기 옮기는 게 마땅치 않다고 했다. 결국 진화는 대국을 생각해 뒷좌석에 앉아 참고 가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징추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다. 강징추는 처음엔 고집을 부리며 며칠 버텼지만 진화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고서야 조급해졌다. 사과하고 잘못을 빌며 반달 넘게 공을 들여서야 겨우 진화를 다시 붙잡았다. 그 이후로 조수석에는 진화 말고는 그 누구도 앉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그 시절의 사소한 일들은 훗날 두 사람이 헤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유치하기만 했다. 진화는 몸을 살짝 창가로 기울여 밖에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강징추가 한마디 했다. 고비가 지난번에 한 말 잊었어? 진화는 두어 초 생각한 뒤에야 강징추가 말한 고비가 그의 비서일 거라고 깨달았고 또 두어 초 지나서야 차 안에서 그가 했던 유일한 말을 떠올렸다. 정말 아무도 안 썼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강 사장님 차는 다른 사람 태운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떤 기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강징추는 진화가 더는 대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안 맞아요. 그건 남자가 자기 반쪽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이 말은 강징추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아니니 마땅히 거리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강징추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듯 입꼬리에 비웃음을 걸고 깊은 눈으로 무심히 진화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도덕을 따져? 그럼 그땐 남의 머리에 녹색 모자 씌운 짓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했지? 진화는 강징추가 이렇게 대놓고 그 일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이렇게 담담하게. 얼굴에서 핏기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생각은 예기치 않게 5년 전 강징추가 호텔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던 그 순간으로 끌려갔다. 진화는 지금까지도 그의 붉게 충혈된 눈과 눈동자 깊숙이 담긴 세상을 무너뜨릴 듯한 분노를 잊지 못한다. 그는 화가 나 말도 제대로 못하며 진화를 가리키고는 냉소를 터뜨렸다. 진아, 말해봐. 내가 너한테 어디가 그렇게 못했길래 이렇게 더럽게 구는 거야? 그때 진화는 뭐라고 했더라? 아,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잘해줬어요. 그냥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질렸을 뿐이에요. 질렸다고? 질렸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자리 안 비켜줄 줄 알았어? 진화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귀찮다는 듯 말했다. 자기가 얼마나 집착 심한지 몰라요? 제대로 말하면 헤어지는데 동의했을까요? 그 시기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고 진화도 여러 번 이별을 꺼냈었다. 말을 마친 진화는 등을 돌렸다. 강징추를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역겨운 듯했다. 그냥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걸로 해요.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었어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었다는 그 한마디가 강징추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진화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강징추와 원리가 어쩌다 보니 싸움을 벌였고 말리려던 그녀가 혼란 속에서 강징추가 휘두른 재떨이에 세게 맞았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제5장 더 많이 빚지다. 여기까지 회상했을 때 강징추의 차는 마침 식당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의 안색은 모두 썩 좋지 않았다. 특히 강징추는 원래 진화를 일부러 모욕하려던 마음이었지만 이 순간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초점 잃은 눈빛을 보자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형언하기 힘든 초조함이 치밀어 올랐다. 딸깍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를 풀고 그는 먼저 차에서 내렸고 차 앞을 돌아 그녀의 조수석 문을 열어 문틀에 기대선 채 담담히 말했다. 아직도 안 내려? 마음 바뀐 거야? 진화는 두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말을 주고받았으면 각자의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징추가 여전히 여유 있게 그녀를 데리고 밥을 먹으려 하다니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꽉 깨물고 있던 아랫입술을 천천히 놓았고 입술 위에는 깊은 치아 자국이 남았다. 강징추는 그걸 보고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고 어금니를 세게 핥은 뒤에야 시선을 그녀의 분홍빛 입술에서 떼어냈다. 강징추는 음식에 대해 항상 까다로웠다. 진화는 예전에 그와 함께 지내며 제법 많은 세상을 본 편이었다. 그래서 분위기부터 남다른 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위안화가 콸콸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예상대로 강 대공자는 메뉴를 훑어볼 때 가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화풀이하듯 이것저것 마구 주문했다. 진화는 몇 번이나 중간에 그를 말리려다 두 사람은 이만큼을 다 먹을 수 없다고 말하려다 오늘은 자신이 빚을 갚는 입장이란 걸 떠올리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진화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가서 이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왜 영상 통화를 못하냐고 물었다. 진아는 마음이 몹시 미안해졌다. 미안해. 엄마가 오늘 갑자기 일이 좀 생겼어. 내일은 꼭 이희랑 영상 통화할게. 응?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이희의 기분이 나아졌다. 진아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주존펌의 결혼식이 끝나면 시간을 내서 영국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딴 생각을 하며 나오다 보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진아는 이마를 감싸쥐고 연신 사과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상대는 다름 아닌 강징추였다. 순간 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혹시 그녀가 통화한 내용을 들은 건 아닐까? 강징추는 물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진아가 화장실에 간 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 와본 것뿐이었고 마침 와서 보니 그녀가 넋이 나간 채 그대로 자신의 가슴에 부딪혀 온 것이었다. 차 안에서 했던 말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라 생각해 더 묻지 않았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먹은 한 끼 식사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계산대에 가서야 이곳이 회원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금의 소비는 이미 강징추의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진아는 의아한 눈빛으로 강징추를 바라보았고 그는 미간을 긁적이며 태연하게 말했다. 미안, 내가 여기 회원인 걸 깜빡했네.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나중에 2번 더 사면 되지. 그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진아는 이런 기분이 몹시 싫었다. 보이지 않는 실이 그녀를 끊임없이 휘감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 강징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악몽을 꾸지 않았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을 덮을 듯한 피바다에 빠져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쉰 목소리로 진아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진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혐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피바다에 잠겨 질식하기 직전 그녀는 다른 남자의 팔을 끼고 무정하게 떠나버렸다. 천둥 소리가 울리며 강징추는 마침내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한참을 진정한 뒤에야 창가에 놓인 약병을 집어 몇 알을 꺼내 물 없이 삼켰다. 마음속의 씁쓸함은 입안에 퍼지는 약의 쓴맛에 눌려 조금씩 가라앉았고 강징추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침대에 똑바로 누웠지만 다시는 잠들 수 없었다. 고비는 왜 갑자기 보스가 저우 씨와의 협력을 취소했는지
또 왜 저우스카이의 사생활을 조사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억 속에서 저우스카이는 보스와 사적으로 별다른 접점이 없어 보였다. 그는 손에 든 저우스카이가 여러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기억 속 어딘가가 건드려졌다. 어쩐지 낯익다 했더니 이 저우스카이는 전에 험펑자위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여자, 지난번 보스가 일부러 차를 돌려 데리러 가게 했던 바로 그 여자 아닌가? 모든 기억이 이어지자 고비는 안경 너머의 눈을 가늘게 뜨며 엄청난 비밀을 알아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두툼한 사진 뭉치를 들고 총격리실 문을 두드렸다. 강징추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 앞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들어와라고 말한 뒤 다시 통화에 집중했다. 응, 그래, 알아서 해. 고비는 역광 속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빛이 감도는 듯 늠름하고 반듯한 자태가 또렷이 드러나 있었다. 강징추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통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인식 속에서 이 몇 년간 그의 곁에 있었던 여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지징야. 지씨 집안의 아가씨이자 미래의 총경리 부인. 고비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사진을 공손히 강징추의 손 닿는 곳에 올려두고 책상 앞에 서서 눈은 코를, 코는 마음을 향한 채 얌전히 섰다. 강징추는 눈꼬리로 그 사진 더미를 흘끗 보고는 통화를 이어가며 집어들어 넘겨보았다. 볼수록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속으로는 진화라는 여자가 죽은 사람인가 싶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주 그녀 눈앞에서 바람을 피우는데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인가? 여보세요, 징추? 듣고 있어요? 지징야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통화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강징추가 응 하고 대답했다. 내일 점심으로 하자.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두면 그때 고비에게 준비하라고 할게. 응, 좋아. 지징야는 대답한 뒤에도 무리하지 말라는 등 몇 마디 더 당부하고서야 전화를 끊었다. 강징추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고 입술을 핥은 뒤 마디가 도드라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렇게 해. 이 자료들 어떻게든 진화 손에 들어가게 만들어. 고비는 눈을 굴렸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대략 답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몰라 한마디 물었다. 강 사장님, 말씀하신 진화는? 강징추는 혀를 차며 말했다. 지난번에 내 차에 탔던 여자, 전에 데려다줬던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아. 정확한 호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조사해. 진화는 그때 회사에 있었는데 같은 도시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전화가 오자 조금 멍해졌다.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아 누가 물건을 보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정중하게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고 집에 돌아가서 찾을 생각이었다. 요즘 저우스카이는 계속 바빴고 진화가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일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진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그의 위챗을 찾아냈다. 하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또각또각 두드리며 한 줄을 입력했다. 저우 선생님,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요? 효과도를 한번 함께 보고 싶습니다. 보내고 나서 곧바로 한 줄을 더 덧붙였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저우스카이가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바쁩니다. 내일 진윈각에서 약속이 있는데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 씨가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마침내 구체적인 시간을 잡자 진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책상 위를 정리했다. 나가려던 순간 몇몇 동료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진화는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지씨 아가씨, 강씨 집안 그분 같은 단어가 우연히 귀에 들어와 발걸음이 살짝 멈췄다. 그중 한 동료가 그녀를 발견하고 눈을 찡긋했다. 진화 팀장님, 우리 회사에 엄청난 대형 고객이 왔대요. 진화는 의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입술을 내밀며 총감독 사무실 쪽을 가리키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씨 집안 아가씨 지징야 아세요? 우리 쪽에 와서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 받으러 왔대요. 제6장 신혼집 설계. 혹시나 진화가 막 해외에서 돌아와 북성의 생태계를 잘 모를까봐 그 동료는 작은 입으로 쉴 새 없이 강가와 개가 두 집안의 초호화 명문 배경과 강강연합 결혼 이야기를 빠르게 진화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진화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계정아가 이미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머릿속이 새하얘졌기 때문이다. 굳어버린 두 눈으로 여동료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았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기품이 뛰어난 뒷모습 하나뿐이었다.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원피스가 군더더기 없는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까맣고 긴 생머리는 해조류처럼 가늘고 고든 등 위에 흘러내려 윤기가 돌았다. 동료는 말을 마친 뒤 진아가 넋을 잃고 있는 걸 보고는 소리를 내며 눈빛 가득 부러움을 담았다. 실물이 신문에 나온 것보다 10배는 더 예뻐. 강 대공자를 그렇게 기꺼이 마음 잡게 만든 것도 이해가 가네. 턱을 괸고 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 감독님이 누구한테 맡기려나 모르겠어. 강가 후계자의 신혼집이잖아.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올해는 그냥 누워서 살아도 돼. 진아는 말없이 다 듣고 나서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말을 마치고 곧장 탕비실로 들어갔다. 진화의 차갑고 고요한 뒷모습을 보며 아까 수군대던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머쓱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이 진 팀장은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와 몸매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들은 몰래 이야기했었다. 강 대공자의 약혼 여인 계정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다만 성격은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거만하다기보다는 너무 차분하고 냉담해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는 느낌이었다. 진화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때는 이미 계정아가 떠난 뒤였다. 감독 비서가 그녀에게 사무실로 한번 와달라고 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 송하려도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이잠은 얼굴에 봄바람을 잔뜩 머금은 채 몇 마디로 요지를 전했다. 계정아가 진하와 송하려의 디자인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시안을 내서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송하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할 것도 없이 눈이 반짝이며 의욕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반면 진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이잠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진 팀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진화에게 문제는 당연히 있었다. 전 남자친구와 그의 현 여자친구를 위해 신혼집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더 이상 강경초와 어떤 불필요한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핑계를 떠올리기도 전에 방이잠은 손을 크게 휘두르며 말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반드시 극복해 주세요. 결정은 이걸로 끝입니다. 감독실을 나온 진화는 정말로 일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 사무실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퇴근길에 경비실을 지나며 그 동네 택배가 떠올라 겸사겸사 찾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진이 어린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고 자기 키 반만 한 바비 인형을 안고 쪽쪽 뽀뽀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던 진화의 기분도 단번에 가벼워졌다. 또 레이아 이모가 새 장난감 사줬어? 진이는 고개를 흔들어 방울북처럼 저었다. 레이아 이모가 아니라 원 아저씨가 사줬어. 원리? 진화는 잠시 멈칫했다. 그제야 영상 화면 한쪽에 비친 남자 셔츠 자락이 보였고 이내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화면 안으로 흔들리듯 들어왔다. 엄마 봐. 원 아저씨 여기 있어. 원리는 진화 인생에서 첫 번째 귀인이자 현재 그녀가 몸담고 있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였다. 이름처럼 사람도 온화했고 외모 역시 단정하고 성품은 신사적이었다. 자신이 화면에 잡히자 그는 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 진화. 진화의 미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스쳤다. 안녕, 원리. 오늘은 어떻게 이 일을 보러 갈 시간이 있었어? 원리는 희고 단정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이 일을 보러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오늘은 그냥 내가 마침 보게 된 거지. 진화는 조금 미안해졌다. 난 몰랐어. 이이가 말한 적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너무 거리감 있지 않나? 이이는 내가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다 지켜본 아이야. 친딸이나 다름없어. 이이는 친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옆에서 폴짝폴짝 맞장구를 쳤다. 이이는 원아저씨 친딸이면 원아저씨는 이이 친아빠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진화는 무척 난처해져 화면 속 이이를 향해 일부러 엄하게 말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휴대폰을 원리 손에 쥐어주고 그의 뒤로 숨었다. 엄마는 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이한테 화내. 원리는 이의 작은 머리를 다독인 뒤 진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애가 하는 말인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화는 물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두려운 건 자신이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원리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얼마 전 그가 자신에게 고백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진화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화제를 돌려 지사 상황과 귀국 후의 계획 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진이의 굿바이 키스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마친 진화는 길게 숨을 내쉬고 소파에 잠시 누워 있다가 막 씻으러 가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원리가 보낸 위챗 메시지였다. 진화, 내가 말했잖아. 널 좋아하는 건 내 문제라고. 그때 네가 귀국하자고 한 것도 네 마음을 똑바로 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걱정 마. 내가 판을 벌였다는 건 질 준비도 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아무 부담도 느끼지 마. 메시지를 읽고 난 진아는 가슴이 시큰해지며 오장육부에서 끝없이 짜은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원리는 할머니와 강경초 다음으로 그녀에게 가장 큰 선의를 베푼 사람이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기꺼이 연기를 해주며 끼어든 사람이라는 욕까지 감수했고 가장 방황하던 시기에는 돈과 힘을 들여 그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다. 이 일을 낳은 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 때도 원리는 말없이 그녀 곁에서 모든 고비를 함께 넘겼다. 말하자면 그때의 원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진화도 없었다. 진화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원리가 그녀의 목숨을 달라고 해도 주저없이 내줄 수 있을 만큼이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하필이면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날 밤 진화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회사에 잠시 앉아 있다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금운각으로 향했다. 번화한 도심 속에 숨어있는 중국식 정원 분위기가 물씬한 식당이었다. 진화는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밟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서야 메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추세계는 아직 룸에서 접대 중이라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진화는 그에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다.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시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강경초는 대나무 숲을 지나오다 창가에 앉아있는 진화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나무 테이블 앞에 단정히 앉아 업무 중인 듯했고 길고 가느다란 목을 살짝 숙인 채 두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까만 긴 머리는 느슨하게 틀어 올려 묶었으며 이마에는 잔머리 한 가닥이 바람에 살랑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보는 이의 마음까지 간지릴 만큼이었다. 강경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이렇게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싶어졌다. 마치 마음이 통한 듯 진화는 노트북을 보면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아 있음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유리개 너머로 강경초와 시선이 마주쳤다.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강경초의 몸 위에 얼룩지게 내려앉아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워 허무하고 아득했다. 마치 그녀가 상상해낸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아주 오래전 한 소년도 기숙사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 수없이 그녀와 웃고 떠들며 4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진화는 한순간 넋을 잃어 숨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조금만 방심하면 눈앞의 꿈이 바람에 흩어질 것만 같았다. 강경초는 자신이 착각을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진화의 눈에서 마치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늘고 긴 눈을 좁히며 자세히 보려 했지만 진화의 시선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뒤 곧 맑아지며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경초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느낀 듯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한 아름다운 그림자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개정아는 맑은 눈을 살짝 휘며 방금 통화를 마친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좀 잔소리가 많아서. 강경초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해 개정아와 형식적인 말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다. 담담하게 턱을 들어 올리며 먼저 돌아섰다. 들어가자. 제7장. 그렇게까지 좋아해 진화는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야 한 켠에는 계속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와 있었다. 강경초는 키도 크고 다리도 길었으며
금욕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극도로 심플한 셔츠와 정장 바지조차도 그가 입으면 한없이 자유롭고 방탕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곁에 선 개정아는 발랄하고 화사했으며 명품 브랜드의 최신 오프숄더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기질을 지닌 탓에 나란히 걷는 모습만으로도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이 회랑을 지나 진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진화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이윽고 두 개의 그림자가 차례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강경초는 이미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녀를 지나쳐 뒤쪽으로 걸어가 있었다. 공기 속에는 옅은 차가운 솔 향기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진화의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고 강경초의 뒷모습과 함께 무언가가 같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추세계가 방금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아직 30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리에 앉은 뒤 개정아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강경초를 놀리듯 말했다. 늘 높고 귀한 강 대공자께서 오늘은 웬일로 내려오셨네. 평소엔 어디를 가도 꼭 룸만 쓰시잖아요. 강경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메뉴판을 넘겼다. 길고 짙은 속눈썹이 아래 눈가에 드리워져 옅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룸은 답답해. 밖이 밝잖아. 서빙 직원에게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한 뒤 그는 태연하게 메뉴판을 덮었다. 너도 더 먹고 싶은 거 골라. 개정아가 주문하는 틈을 타 강경초는 살짝 고개를 돌려 깊은 눈빛으로 조각 병풍 너머에 있는 진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해 보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계를 확인하곤 했다. 6번째로 손목 시계를 바라보던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사선 뒤쪽에서 다가와 곧장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강경초는 그 방향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기에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바로 추세계였다. 눈을 가늘게 뜬 강경초는 맑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건은 처리됐나?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어제 이미 동네 퀵으로 진화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강경초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맞은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길고 날렵한 손가락이 차잔을 느릿하게 문지르고 있었다. 며칠 전에 말한 일, 어떻게 생각해? 응? 강경초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조금 거두었다. 개정아는 웃으며 그를 흘겨보았다. 역시 내 말 제대로 안 듣고 있었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어 강경초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이 계속 신혼집 인테리어 하라고 하시잖아. 어제 업계에서 꽤 유명한 실내 디자인 회사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 디자이너 2명 스타일이 괜찮더라. 한번 봐. 강경초는 대충 한눈만 흘겼다. 내가 정해. 어차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준 집이잖아. 개정아의 눈빛에 잠깐 어색함이 스쳤다가 곧 미소로 덮였다. 형식이라도 맞춰야지. 나중에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말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거두었다. 안 봐도 괜찮아. 며칠 뒤에 1차 시안 나오면 그때 같이 보러 가자. 강경초는 건성으로 나중에 보자라고 답했다. 추세계는 360도 VR 파노라마를 보고 있었고 진화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반쯤 보다가 추세계는 피곤한 듯 콧등을 눌렀다. 미안합니다. 방금 자리에서 술을 좀 마셔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업무 모드로 들어가 노트북 화면을 두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조정했다. 그럼 추 선생님, 현관 입구부터 설명드릴게요. 진화의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는 초여름의 바람처럼 살며시 추세계의 귓가를 스쳤다. 그는 무심코 진화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또렷하고 매끄러운 턱선, 작고 굳은 코, 살짝 열려 닫히는 도톰한 입술. 보다 보니 정신이 흐트러졌고 진화가 몇 번이나 그를 불러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진화는 웃음을 띠고 그를 바라보았다. 추 선생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추세계는 민망하게 코를 만졌다. 아니요, 그냥 화면에 반사가 좀 있어서 잘 안 보여서요. 진화는 의심 없이 말했다. 그럼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럼 잘 보이실 거예요. 그녀는 자리를 조금 옮겨 그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고 중간에는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경초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진화와 추세계는 다정하게 붙어 앉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이었다. 마치 한창 열애 중인 연인처럼 달콤해 보였다. 깊은 눈동자에 어두운 파도가 일렁였고 강경초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개정아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그의 접시를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래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강경초는 입꼬리를 비틀며 의자에 살짝 기대어 느슨하게 말했다. 주방장이 바뀐 것 같네. 강경초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운 걸 아는 개정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엔 다른 데로 가요. 진화는 아주 세심하게 설명했고 중간중간 추세계의 의견에 따라 꼼꼼히 메모도 남겼다. 두 사람의 소통이 끝났을 때는 이미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뒤였다. 추세계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진화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다음 수정 후 더 완성도 높은 시안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진화는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자마자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강경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여기 있어요? 강경초는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느릿하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무심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진화는 잠시 멈칫했다. 맞다. 그는 약혼자와 함께 식사하러 온 것뿐이지. 자신을 보러 온 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아주 작은 실망을 눌러담고 몸을 틀어 그의 곁을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강경초가 긴 다리를 내디디며 갑자기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186cm에 가까운 그의 키는 타고난 위압감을 주었다. 진화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뾰족한 턱을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강경초는 검은 눈을 낮추어 눈앞에 고집스러운 여자를 바라보았다. 매끈하고 도톰한 이마, 짙은 눈썹, 길고 말린 속눈썹. 하나하나만 보면 기억 속과 똑같았지만 전부 합쳐놓고 보니 어쩐지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그 눈빛이. 처음 그를 알았을 땐 경계와 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귀고 나서는 부드러운 정이 넘쳤으며 그렇게까지 틀어졌을 때조차도 최소한 짜증과 혐오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아무 감정도 없이 마치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한 타인처럼. 타인이라는 단어가 강경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 통증으로 가득 찼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의 표정은 이미 버티기 힘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좋아해? 그가 바람을 피운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만큼. 뜬금없는 한마디에 진화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마침내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예쁜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강경초는 냉소를 흘리며 혀로 입안의 벽을 세게 훑었다. 그 사람 말고 네 옆에 또 누가 있어? 진화는 강경초가 비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어제 받은 사진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다. 무의식적으로 그가 여전히 예전에 자신과 원리 사이의 일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은 곧 결혼할 사람이면서 왜 자꾸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말이 딱딱해졌다. 응, 그렇게 좋아해. 제8장 한 번의 오해 진화에 이렇게 단호한 대답을 듣고 장징추는 자조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혼자서 그녀를 대신해 분풀이를 해주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증거를 조사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도 않고 있었다. 아주 좋아. 해외 나가 몇 년 있더니 다른 능력은 안 늘고 노는 법만 화려해졌네.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모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너무 심했다. 비록 이 순간의 진화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장징추는 차갑게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갑자기 진화의 턱을 움켜쥐었다. 은은한 냉송향이 배어있는 그의 엄지 손끝이 경박하게 그녀의 도톰한 입술선을 문질렀다. 진화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고 제압된 입술은 저도 모르게 가볍게 떨렸다. 마치 이슬을 가득 머금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다. 장징추의 목을대가 굴렀다. 정말로 그녀에게 세게 입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시선이 무심코 그녀 눈꼬리의 옅은 흉터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턱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갔다. 진아는 아파서 신음을 흘리며 고운 눈썹을 찌푸리고 장징추의 손을 세게 쳐냈다.
뭐 하는 거야? 장징추는 그녀 턱에 선명하게 남은 몇 줄의 손자국을 흘끗 보고 마음속에 자책이 스쳐 지나가자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아무나 가리지도 않다니 병이라도 오물까 안 무섭나. 장징추. 진화는 정말로 화가 극에 달해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장징추를 거칠게 밀쳤다. 병은 네가 걸려. 네 집안 전부 다 걸려. 말을 마치고는 장징추를 밀치며 빠른 걸음으로 떠나버렸다. 장징추의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의 힘은 그에게 고양이가 긁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양옆으로 늘어진 손가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손을 놓쳐 진화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결국 흉터를 남기고 말았다. 장징추는 지금 당장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하고 싶었지만 라이터를 몇 번이나 켜도 불이 붙지 않았다. 화가 난 그는 담배를 꺾어버리고 라이터와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고 그제야 조금 속이 풀렸다. 저우 스카이는 원래도 접대 자리 중 잠시 시간을 내 진화를 만났던 터라 끝난 뒤 다시 룸으로 돌아갔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르던 참이었다.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장징추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장 사장님! 장징추는 벽에 기대 멍하니 서 있다가 소리를 듣고 귀찮다는 듯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저우 스카이는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번 무심코 장징추의 심기를 건드려 계약을 끊긴 뒤 강씨 그룹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다. 이사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가운데 그는 요즘 인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설마 오늘 여기서 당사자를 직접 만날 줄은 몰랐다. 장 사장님,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징추는 상대가 저우 스카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겨우 가라앉았던 마음에 다시 이름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미간을 눌렀고 눈가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났다. 전에 저우 사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린 줄 알았는데요. 저우 스카이의 얼굴에 난처함이 스쳤지만 이사회를 떠올리며 체면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장 사장님. 이렇게 찾아뵙는 게 부적절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싱화완 프로젝트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협력이 중단된다면 그분들에겐 너무 불공평합니다. 장징추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의 말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느긋하게 몸을 바로 세우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우 스카이를 훑었다. 그래서 왜 자기 언행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죠? 저우 스카이의 속에서는 만 마리의 초원이 달려가는 기분이었다. 북성 전체가 강가태자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비정상일 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정식 비즈니스 술자리에서 홍보 담당 여자와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대역죄라도 된다는 건가? 하지만 상대는 태자였다. 이런 저우 스카이가 10명 더 있어도 감히 장징추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장징추의 낮은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마침내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는 듯했다. 저우 스카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얼굴에 어색한 기색을 띄었다. 여자친구는 있지만 장기간 해외에 있어서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 사장님도 남자시니 가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장기간 해외에 있고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고? 장징추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라 붙잡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우 스카이는 순간 멍해졌다가 몇 초 후에야 무언가 떠올랐다. 진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실내 디자이너입니다. 실내 디자이너? 이 말을 듣는 순간 장징추의 눈빛에 분명한 변화가 스쳤다. 원래도 눈치 빠른 저우 스카이는 그의 표정을 보고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짐작했다.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다. 맞습니다. 얼마 전 귀국해서 오래 비워둔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 했고 친구 소개로 진 씨를 알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을까봐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최근의 위챗 대화를 보여주었다. 오늘까지 합쳐도 저희는 총 2번 만났고 그 외에는 전부 위챗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장징추는 힐끗 보았다.
확실히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대화뿐이었다. 그리고 요 며칠간 진화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니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저우스카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모든 건 그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깨닫고 난 뒤 장징추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자조적으로 웃었다. 차라리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오해받는 쪽을 택하지 그와 조금이라도 얽히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진화, 너는 내가 다시 달라붙을까 그렇게 두려운 거냐? 지징야는 장징추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아진 걸 느꼈다. 차에 오른 뒤 운전기사에게 먼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는 계속 눈을 감은 채 좌석에 기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지징야는 장징추의 온몸에서 극도로 냉담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다. 마치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그날은 비가 줄곧 내리던 아침이었다. 지징야가 출근해 근무복으로 갈아입자마자 장징추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는 타고난 존재감으로 들어오자마자 지징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진료용 의자에 곧장 앉아 느슨하게 등받이에 기대며 극도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들으니 꽤 능력 있으시다던데요? 사람 하나를 잊는 방법도 아십니까? 수많은 정신적 문제를 지닌 환자를 만났지만 이런 시작은 처음이었다. 직감적으로 이 남자는 넘기 힘든 심리적 장벽을 마주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지징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잊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징추는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심리 의사로서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왜 미워하게 됐는지요. 장징추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징야를 바라봤다. 그 질문들이 제 요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심리 의사라면 최면을 할 수 있잖아요. 최면으로 그녀를 잊을 수 있다면 그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징야는 웃으며 그의 의심에 개의치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잊게 될 뿐이고 꿈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장징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나오지 않는 꿈을 꾸며 한 번만이라도 푹 자고 싶습니다. 회상이 여기까지 이르자 마침 계절가 앞에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문을 열어주자 지징야는 문에 손을 얹고 돌아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장징추를 바라보았다. 요즘 제 진료실에 안 온 지 오래됐어요. 언제 한번 들르실래요? 이건 두 사람만 아는 암묵적인 비밀이었다. 장징추는 지난 2년간 잠을 잘 못 자거나 감정이 불안할 때마다 지징야의 진료실을 찾았다. 최면을 받아 반나절을 자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근 1년 사이 수면과 감정 조절은 많이 나아졌지만 진화가 귀국한 뒤 다시 자주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리의사인 지징야는 그의 이상을 단번에 알아챘다. 장징추는 그녀의 말에 눈동자를 살짝 움직였다. 며칠 뒤에요. 제9장. 아직 이의도 있어. 진운각은 위치가 너무 외져서 진화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이고 한참을 걸어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차에 오를 때는 이미 온몸에 땀이 한 겹 맺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쉬지 않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드라이어를 집으려다 그제야 장식장 위에 놓인 동네 퀵 배송 상자를 발견했다. 어제 집에 돌아와 무심코 여기에 올려두고는 이후 이이와 영상통화를 하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택배 상자를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가위를 찾아 상자를 뜯자 안에서 두툼한 사진 한 묶음이 쏟아져 나왔다. 진화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사진 속 주인공이 전부 저우스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기 다른 여자들과 여러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이었고 모든 사진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보며 혀를 찼다. 저우스카이는 겉으로는 단정해 보였는데 사적으로는 이렇게나 바람둥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 자신에게 보내졌을까? 진화는 의아해하던 차에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확인해보니 저우스카이가 보낸 위챗 메시지였다. 진씨,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혹시 장 사장님을 알고 계신가요?
진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저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 사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장씨그룹 태자, 장징추입니다. 역시 그 이름을 보고 진화는 한동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북성에서 장징추라는 이름은 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그와 연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진화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처음 장징추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피했다. 그때의 그녀는 작은 현에서 올라와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을 뿐이었다. 장징추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눈부셔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장징추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는 그녀 자신이 장징추에게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수치와 증오로 가득 찬 기억 속 인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우스카이가 왜 이 일을 묻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그녀는 세 글자만 보냈다. 모릅니다. 저우스카이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떠있는 차가운 세 글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화는 장징추를 모른다고 했지만 오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은 분명 사연이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이 만분의 1의 가능성조차 놓치고 싶지 않아 그는 장징추가 갑자기 저우 씨와의 협력을 취소한 일을 진화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도로 진지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을 말씀드린 데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 진 씨와 장 사장님 사이에 정말로 인연이 있고 제 어떤 행동 때문에 장 사장님께 오해를 사게 된 거라면 부디 대신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술김에 업무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생각하시고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진화는 전후 사정을 모두 읽고 나서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지난번 험펑자위안에서 장징추가 그녀와 저우스카이의 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 술자리에서 저우스카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저우 씨와의 협력을 취소한 것이다. 진화는 물론 장징추가 자신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영향으로 바람이라는 행위 자체를 혐오하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눈앞의 이 사진들, 그리고 오늘 진운각에서 그녀에게 했던 말 역시 모두 그녀를 비웃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너도 이런 날이 왔구나 하고.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진화의 마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 주물러지는 것처럼 괴로웠다. 그녀는 소파에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저우스카에게 답장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진화는 쓴야리와 함께 롱성화부로 가서 지징야와 장징추의 신혼집 실측을 했다. 500평이 넘는 호화로운 대형 평층으로 지징야가 직접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측량을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계속 이야기했다. 이곳은 큰 서재로 만들고 싶어요. 평소에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요. 스미야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치 정말 좋네요. 방향도 좋아서 햇볕이 전부 들어와요. 나중에 여기 한쪽에 휴식 공간을 따로 만들어드리면 책 읽다 지치실 때 두 분이 함께 앉아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징야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진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장징추가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솔직히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예전 그의 집에도 서재가 하나 있었고 벽 한 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지만 전부 장식에 불과했다. 진화가 갈 때만 그 서재가 비로소 쓰이곤 했다. 그리고 진화가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 길어야 한 시간. 장징추는 온갖 이유를 대며 들어와 방해했다. 배가 고프다며 진화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거나 그녀를 끌어안고 소파에 파묻힌 채 게임을 스피커로 틀어 그녀가 글자 하나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 심할 때는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가 책을 읽는 동안 이곳저곳을 만지며 결국 그녀를 완전히 차지하곤 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자 진화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홍조가 번졌다. 지징야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들을 다른 쪽으로 안내했다. 이 공간은 아직 어떻게 꾸밀지 정하지 못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진화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홈시어터는 어떠세요? 지징야가 눈썹을 들었다. 홈시어터요. 진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 일로 피곤하실 때 여가 시간에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기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일부러 선생님과 남편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웠다. 지징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영화를 제일 싫어해요. 그냥 그만둘게요. 장징추가 영화를 싫어한다고? 그럴 리가. 진화는 장징추가 가장 좋아하던 게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는 거였다는 걸 기억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가라앉아 그녀를 붙잡고 홈시어터에서 반나절씩 보내곤 했다. 그럼 아기 방은 어때요? 진화의 제안이 거절된 것을 본 심야리는 속으로 작은 만족을 느끼며 말을 받았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는 큰일을 맡게 되잖아요. 지징야의 고운 얼굴에 순간 어색한 기색이 떠올랐다. 당분간은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심야리는 웃으며 농담했다. 지징야 씨와 장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둘만의 시간을 더 즐기셔도 되죠. 이후에도 몇 시간 더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때 지징야는 언제쯤 시안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었다. 그 모습에서 그녀가 장징추와의 신혼집에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지가 느껴졌다. 진화는 혼자 길을 걷다가 문득 마음이 텅 빈 듯 아파왔다. 영국은 아직 새벽이라는 것도 잊은 채 레이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레이아는 잠에 덜 깬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연신 하품을 했다. 사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진화는 미안하다고 말한 뒤 이 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어서요. 레이아는 알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들고 옆방에 있는 친즈이의 방으로 갔다. 이이는 곤히 자고 있었다. 진화는 화면 속에서 분홍빛이 도는 작은 얼굴과 밖으로 나온 연근 같은 팔을 보며 마음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지고 가득 찼다. 태어났을 때는 손 하나 길이밖에 안 됐고 얼굴도 쭈글쭈글했었다. 그때 진화는 모유가 부족해 이이가 배불리 먹지 못했고 분유는 끝내 거부했다. 밤마다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렸다. 진화는 속수무책으로 매번 아이와 함께 울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 진화는 화면 속 이이를 바라보며 안도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다행히도 모든 건 지나갔고 다행히도 이이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다. 제10장 불안을 만들어내다. 이때의 장가 노저택. 강경초는 등나무 의자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마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툭 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자 과연 노부인의 성난 얼굴이 보였다. 한두 달씩이나 집에 안 들어오더니 집에 오자마자 여기로 와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구나. 강경초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다. 졸린 눈에는 약간의 건들거림이 비쳤다. 마침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는 것 같아서 방해하지 않으려 했죠. 그래도 효심은 있구나. 노부인은 웃으며 강경초의 머리를 콕 찌르고는 안쓰럽다는 듯 스스스 소리를 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보니까 또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살이 빠졌어요? 강경초는 일부러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다. 그럼 더 잘생겨진 거 아닌가요? 노부인은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곧 장가갈 사람이 하루 종일 철도 없구나. 방금까지 웃고 있던 강경초의 얼굴은 그 말에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눈치 빠른 노부인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곁에 있던 가사도우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경초 먹이려고 끓여둔 탕 어디 있니? 얼른 가져와. 내가 직접 끝까지 마시는지 볼 테니. 가사도우미가 멀리 가자 노부인은 다시 강경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왜 정아도 같이 안 데려왔니? 강경초는 하고 대충 대답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데려와서 뭐 하게요? 노부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아이가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이 멀기라도 하니? 자주 오가며 지내야지. 강경초는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참 후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사람은 도대체 언제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그 말에 깜짝 놀라. 5해 전 그가 그 여자 때문에 거의 반죽음이 되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무슨 말이니? 정아 그 아이랑 사이가 안 좋니? 강경초는 고개를 저었다. 안 좋은 건 없어요. 애초에 사귄 적도 없는데 좋고 나쁠 게 어디 있겠는가. 노부인은 가슴에 얹혔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보니까 그 아이도 괜찮더라. 온순하고 다정하고 내게 잘 어울려. 강경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더 앉아있다가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이따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할머니랑 할아버지 뵈러 올게요. 노부인은 강경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그해 부모가 이혼한 뒤로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해 매일같이 밖에서 어울려 다녔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았다. 그러다 어렵사리 대학 3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며 몇 년간은 얌전히 지냈는데 또 연애에 실패하고는 꼬박 2년을 침체된 채로 보냈다. 그 이후로 성격이 크게 달라져 사람도 차분해지고 회사 일도 기꺼이 맡아 처리했다. 몇 년 전에는 어머니의 주선에 따라 정아와도 만나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약혼까지 하며 정말로 정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노부인의 마음 한켠은 영 개운치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치게 평탄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어릴 적부터 제멋대로였던 강경초에게 이런 순조로움은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그때 마침 가사도우미가 멀리서 걸어오자 노부인은 허벅지를 탁 쳤다. 아이고, 탕? 저 아이 또 그냥 가버렸네. 강경초는 노저택을 나와 회사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한현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핸들을 꺾어 곧장 상야로 향했다. 어이, 오늘은 꽤 빨리 왔네? 강경초는 한현이랑 향동 둘만 있을 줄 알았다. 막상 가보니 VIP석에는 남녀가 잔뜩 모여 있었고 아는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섞여 있었다. 그를 보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강소야. 강경초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다. 시선을 한현에게 두었을 때 그가 몸매가 화끈한 여자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눈빛이 살짝 변했지만 강경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모두가 비워준 상석에 앉았다. 이번엔 또 무슨 난리야? 향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도 보기에 얘가 사고 치는 것 같지? 강경초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한 소리 아닌가. 이 자식이 주첨첨이랑 사귀고 난 뒤로는 고기 끄는 중처럼 언제 여자 근처에 간 적이 있었나. 그때 한현이 혀가 꼬인 채로 외쳤다. 무슨 난리야? 야, 너희 다 적당히 해라. 나 이거 정상적인 사교 활동이거든? 향동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래, 정상적인 사교. 나중에 주첨첨이 알게 되면 지금처럼 당당하길 바란다. 주첨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한현의 흐릿한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지만 곧 다시 밀려오는 알코올에 잠겼다. 뭐가 무서워? 주첨첨도 남자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응대하는데 내가 왜 그녀를 위해 정절을 지켜야 해? 향동과 강경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주첨첨에게서 자극을 받은 거였군. 강경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술을 따라 소파에 기대 마셨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몰래 강경초를 여러 번 훔쳐보다가 용기를 내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러나 강경초는 본 척도 하지 않았고 눈꺼풀조차 들지 않았다. 여자는 극도로 난처해져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손발 둘 곳을 몰랐다. 다행히 눈치 빠른 향동이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에이! 무슨 인연이든 나 같은 솔로한테나 오지. 강소야는 집에 있는 분이 관리가 엄해서 다들 괜히 민망해질 필요 없어.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용기를 내물었다. 집에 있는 분이라면 강소야의 약혼자 계정아 말인가요? 향동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럼 누구겠어? 둘이 한창 이야기하는데 강경초가 쓱 하고 혀를 찼다. 오늘은 계정아라는 이름이 일부러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어디를 가도 들리니 말이다. 술잔을 테이블 앞으로 밀어놓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돼? 향동은 입을 삐죽이며 손짓해 강경초 옆에 사람들을 비키게 하고 자신이 그 옆에 앉았다. 너 또 왜 이래? 강경초는 느긋하게 그를 흘겨보며 담배 한 개를 꺼내 불을 붙였다. 결혼 재촉 알겠냐? 향동은 듣자마자 이해했다. 웃음이 더 짙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모르겠다. 경험이 없어서. 향동 집안도 대대로 사업을 해왔지만 부모는 꽤 개방적인 편이라 문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만 행복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수년간 향동은 그들 중 가장 자유롭게 살았다. 여자친구도 계속 바뀌었고 명절에 집에 데려간 적도 없었다. 그의 얄미운 고소해하는 표정을 보며 강경초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비웃었다. 매일 밤 신랑 노릇하다간 신장 상하겠다. 무슨 신장 상해? 누가 신장 상했대? 막 무도장에서 여자와 놀다 돌아온 한현이 대화를 듣고는 강경초 반대편에 털썩 앉아 그를 사이에 두고 향동을 놀란 눈으로 봤다. 동자야, 너 신장 상했어? 향동은 못마땅하게 그를 흘겨봤다. 너나 상해라. 개 같은 입에서 상아가 나오겠냐. 한현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며 취기 오른 채 소파에 기대 웃었다. 신장 상한 거 아니면 됐다. 동자야,
주첨첨한테 전화 좀 해줘. 내가 술 많이 마셨다고 데리러 오라고. 향동은 피식 웃었다. 지금 오라고 하면 주첨첨이 이 여자들 보면 집에 가서 진짜 난리 안 치겠냐? 하녀는 첸하고 팔을 국수처럼 들어 올렸다. 뭘 알아? 이게 바로 적당한 불안 조성이라는 거야. 부부 사이의 작은 정취지. 장난치다 진짜 탈 날라.